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에 있고 제가 있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연구실은 기상기후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상과 기후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대기오염 물질의 일생, 그다음에 기상 변수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대기 경계층 구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요약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가 이제 우리 회의했을 때 사실 김철희 교수님께서 뭔가 기상이 그 미세먼지에 미치는 2차 생성이 주긴 했지만 기상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잘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내용도 그거하고 상당 부분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가 될 텐데 대기오염 물질의 일생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생성이 됩니다. 배출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동이나 확산, 그다음에 변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침적이라는 과정으로 소멸이 돼서 대기 중에 생성은 배출로 되고 그다음에 소멸은 침적이 되고 그 사이에 이동, 확산 및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농도가 일단 배출량에 비례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정비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상은 배출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사실 배출에도 관여를 합니다만 일반적인 인위적인 오염물질의 경우는 배출에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황사와 같은 자연적인 그런 부분에는 배출에도 관여를 합니다만 인위적인 오염물질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배출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영향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대기오염 농도는 배출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많이 배출하면 농도가 높아지고 적게 배출하면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기상은 완전히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0이 되기도 하는 이런 비선형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분배 과정에는 평균 바람에 의한 수평 이동, 그다음에 대기 난류에 의한 연직 확산, 그다음에 기체상, 액체상 화학 반응, 광화학 반응을 통한 생성 또는 소멸 등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소멸 과정에는 침적이 있는데 침적에는 강수를 동반하지 않은 건성 침적하고 강수를 동반하는 습성 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모식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배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동 및 확산, 그다음에 침적되는 부분으로 이 그림은 김철희 교수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이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기상 변수들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지상 기상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또 한 가지가 대기 경계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상 기상 변수들이 일단 역학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오른쪽에 보이는 동영상은 이번에 그 산불이 크게 났을 때의 위성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람이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상층운이 보이고 있고 상층운은 서풍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하층은 약 거의 뭐 북풍 계열, 북서풍 계열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변수는
당연히 바람입니다. 바람.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거고, 바람이 기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풍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게 되고, 그 풍속은 기압의 차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중요한데, 바람을 알려면 기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기압을 알기 위해서는 기온하고 습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기온하고 수증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부분. 주변보다 기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가벼워져서 낮은 기압이 되고요. 주변보다 수증기가 많으면 가벼워져서 낮은 기압이 됩니다. 요 위에 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기온이 높으면 낮아져서 뭐 상승 기류가 생기고 낮은 기압이 된다. 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 요 아래쪽에 수증기가 많으면 가벼워진다라는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9에 해당이 되고 수증기는 1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많은 공기는 건조 공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가벼워서 이렇게 가벼워진다. 따라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낮은 기압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온은 태양 에너지의 지표 가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습도는 강수 또는 증발량, 주변 수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상 변수가 요 고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상에 서풍이 불면 저기 위에 뭐 1km 상공에도 서풍이 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상하고 상층의 그 기상 변수가 다르다. 뭐 온도는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람도 지상 바람하고 상층 바람이 다르게 나타난다. 요 그림에서도 보여지지만 요거 아주 상층 한 10km 정도의 상층인데, 상층에서는 서풍 계열의 권운 스타일 불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북서풍이 불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고도마다 이런 변수들이 꽤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종관바람이라고 있는데요. 종관바람은 대체로 뭐 종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요 정도 규모를 종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때 종관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바람, 그다음에 국지바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를 해줘야 우리가 미세먼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지바라면 해류풍이나 산곡풍, 뭐 도시풍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하고 대기오염 농도 관계를 조금 요약을 했는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서풍이 분다면, 동풍이 분다면, 요 뭐 간단하게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서풍이 분다면 풍상 측으로부터 고농도 오염물질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동풍의 경우에는 고농도 풍상 측 동쪽에 고농도 오염물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풍속인데요. 풍속이 바람이 거의 안 부는 경우를 정온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약한 풍속, 강한 풍속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하고 그 다음에 수송되는 것들하고의 비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바람의 성격이 측류에 가까운 성격이 있고
난류에 가까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오염 농도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대체적인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 오염 농도의 분포입니다. 아까 서풍이 불면 우리나라의 농도가 높아진다. 뭐 아주 모식적으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그 이유가 요 그림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서쪽에는 대체로 오염 농도가 높고 우리나라 동쪽에는 오염 농도가 낮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대략 2배 정도에 해당이 되고 중국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훨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요 그림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바람장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바람장미라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대기과학에서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풍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럴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 이제 그 오래된 그림 얀손이라는 1650년대 그림 요런 그림들을 보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뭐 무슨 신들이겠죠. 신들이 이렇게 바람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북쪽에서 불어오면 요걸 북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동쪽에서 불면 동풍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향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름하고 겨울 뭐 이렇게 보면 겨울철에 서울에는 이렇게 이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바람 장미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요 아래쪽은 요건 기상청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바람 장미고 같은 기간인데 요건 이제 제가 다른 툴로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뭐 아주 기초적으로 그냥 그렸습니다. 근데 바람 장미를 그릴 때는 좀 주의를 해줄 것이 있는데요. 요 가운데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요 비율을 좀 표시를 해줘야 좋다. 요 두 개가 사실 동일해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서풍의 비율을 보면 여기 30%인 반면에 30%에서 좀 빠지는 이런 비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캄에 대한 고려를 안 했다라는 거죠. 요 위에 그림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바람장미를 그릴 때 이제 캄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풍향의 경우는 보통 이제 16방향으로 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 풍속의 기준은 굳이 이쪽을 안 따라도 됩니다. 여기 이제 0.5, 3.4, 8.0, 13.9 뭐 이렇게 굳이 한 이유는 우리가 뷰포트 풍력 등급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따라도 되지만 나중에 혹시 그린다면 여기에 정온, 캄에 해당하는 비율을 요 가운데다 표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왜 그러냐면 풍속계가 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바람이 안 불다가
약한 바람이 불어도 이 풍속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유로 서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긴 풍속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건 제가 모식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요건 이제 그 간단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오염원이 있고 풍하측이 있고 풍상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약한 바람, 거의 뭐 정온, 캄에 해당하는 바람, 그 다음에 중간 바람, 강한 바람, 매우 강한 바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을 때 만약에 캄, 거의 이제 바람이 안 분다라고 하게 되면 풍상 측하고 풍하 측은 농도의 변화가 없을 거고요. 여기 표시된 색깔이 요 숫자하고 색이 오염 농도를 나타내는데 어떤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만큼이 배출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카민 상태에서는 그 지점에 오염 물질이 배출된 지점에 오염 농도만 증가를 하고 풍상측과 풍하측에서는 그 농도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중간 바람이라고 했는데 바람이 약간 불면 예를 들어 이제 어빈드 풍상측이 4분의 1을 기여하고 그 지점이 4분의 3을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풍상측은 어쨌든 변화가 없을 거고 여기 있는 오염 농도가 풍하측으로 이동을 해서 풍하측의 농도가 4만큼 높아지는 거죠. 맨 처음에 2였다가 4만큼 높아지는. 그 다음에 오염원 부근은 오히려 뭐 약한 바람이 불었을 때도 아주 여기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드는 풍상측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어빈드의 영향이 2분의 1, 온사이트가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오염원하고 풍하측이 모두 다 동일해지고요. 그 다음에 매우 강한 바람은 어빈드의 영향이 4분의 3, 온사이트가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염원 주변이 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풍하측이 오염원만큼이나 지저분해지는 뭐 이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거 아주 모식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맨 위와 유사한 케이스는 우리나라의 황사가 발생할 때는 대부분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되고 또 중국발 오염 농도가 아주 강한 바람하고 같이 유입될 때는 요맨 위의 케이스하고 유사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만약에 바람이 약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오염원 주변 또는 오염원의 약간의 풍하측에서 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중요한데 바람하고 관련해서 풍속하고 풍향 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돌고 도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국지풍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기상에서. 그래서 해륙풍 또는 산곡풍, 도시풍 뭐 이런 것들을 국지풍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대체로 발생 조건은 뭐냐면 종간바람이 약하고 그 다음에 맑은 날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도시풍 순환을 조금 모식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가 그 햇빛이 강할 때 더 많이 가열이 됩니다. 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이 열을 더 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열이 돼서 여기 상승이 일어나고 시골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서 덜 가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시골에서 하강하고 이쪽 시골 쪽에서 도시 쪽으로 불어오는 이런 시골풍들이 불어오게 됩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낮이나 밤이나 크게 상관없이 요런 류의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유명한 것이 해륙풍이 있는데요. 해륙풍의 경우는 이것도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간하고 야간으로 나눠서 보면 주간에 육지가 더 가열되고 야간에는 육지가 더 냉각이 돼서 이런 순환이 일어나서 주간에는 해풍이 불게 되고 야간에는 육풍이 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실제로는 이런 순환들 때문에 종관바람이 약할 때는 이런 국지 순환에 의해서 대기 오염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뭐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이제 여기 수도권에서 보면 관측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기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여기 바다부터 해서 그 해안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해안선보다 바다 쪽에 있는 1번 지점, 그 다음에 해안선에 가까운 2번 지점, 그 다음에 내륙으로 가장 먼 7번 지점, 이렇게 7개 지점을 선택해서 첫 번째는 기온에 요거 이제 맑은 날 6일 동안의 평균한 이런 그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의 기온의 분포를 이렇게 그렸는데 1번은 바다에 해당하는 지점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6번을 보게 되면 6번하고 7번은 내륙으로 깊숙한 위치에 있고 도시가 아닌 지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점이 이런 식의 온도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온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주간에는 상당히 높아지고 야간에 낮아지는 그에 반해서 바다는 야간에 많이 낮아지지 않고 주간에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4번, 5번은 도시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도시는 도시 효과, 뭐 어번 힛 아일랜드라는 것 때문에 야간에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간에 상당히 높고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요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거기에서 관측된 기압의 아노말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 온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상승이 발생하고 기압이 낮아지고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점의 기압의 그 편차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마 뭐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진 않으실 수가 있는데 기압도 일변화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는 요 아침 오전에 이렇게 플러스 기압이 좀 높아지고 오후에 낮아지는 뭐 바다나 육지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차가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경우는 이렇게 한 10시경에 가장 높은 기압을 보였다면 내륙으로 가장 깊숙한 곳은 뭐 6시, 7시 요 시간대에 가장 높은 기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압이 낮은 것들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서 그러면 두 지점의 기압의 편차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어디가 그 시간에 기압이 높았고 낮았고가 되는데 요거에 따르면 요 왼쪽에 해당하는 지점은 PA6 빼기 PA1입니다. 그래서 내륙 빼기 바다 뭐 이렇게 하면 내륙이 더 높았다. 여기는 바다가 더 기압이 높은 뭐 이런 시간대가 돼서 바다가 더 기압이 높은 때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고요.
육지가 더 높은 경우는 육지에서 바람이 부는 여기가 육풍을 유발하고 여긴 해풍을 유발하는 이런 시간대가 된다라는 거고 제가 분석했던 요 시간대에서는 이제 한 10시가 되어야 요게 나타나서 10시가 되어야 이제 해풍이 이렇게 발생할 조건이 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열 야간에 밤 10시 정도 돼서 육풍이 성장하는 뭐 이런 조건이 되는 걸로 나타났고 요 그림도 재미있는데 요게 이제 X축이 그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이 되고 Y축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각 지점 1번부터 7번까지의 지점에서 풍향하고 풍속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서풍에 해당되는 거고 서풍에 해당하는 건 육풍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풍이죠, 동풍. 그다음에 여긴 서풍에 해당하는 건데 서풍은 해풍 계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잘 일치하진 않지만 해풍이 여기 12시 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그림이고 대체로 내륙 쪽에서는 육풍의 영향 시간대가 꽤나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 여기 5번 1, 2, 3, 4, 5번이 서울의 동쪽에 해당이 되는데 동쪽까지 확실하게 해풍이 영향을 미치고 6번 지점까지도 해풍의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순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온하고 미세먼지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3한3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3한4온이었죠. 그래서 3한4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뭐 요걸 겨울철 기온 변화 경향을 일컫는 표현인데 최근엔 3한3이 그래서 3일 춥고 나면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뭐 이런 신조어가 될 거고 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제가 나타낸 거는 요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냐? 기온이 높으면 미세먼지가 높아지냐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년 자료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1년 동안의 기온의 분포를 보면 이 빨간색처럼 됩니다. 빨간색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경우에 우리가 다시 이제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또 44, 55 이렇게 나눴을 때 요거의 발생 빈도가 어디에 많이 위치하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요 고농도가 많이 발생하는 빈도는 0도, 그다음에 5도 뭐 요쪽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0도에서 5도, 5도에서 10도, 영하 5도 에서 요 정도 범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온도가 아주 낮아지면 오히려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상 변수가 하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한 상호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온도의 분포에 따른 발생 빈도고 PM2.5의 발생 빈도를 쭉 살펴보면 요 구간에서 PM2.5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오히려 농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온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는 또 온도가 아주 낮아져도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랑 위에 보면 바람을 그렸습니다. 그 바람이 요 아래쪽에 보면 온도가 낮을 때는 바람이 강하다. 뭐 이런 말씀을 여기 온도가 낮을 때는 대체로 바람이 강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요 발생 빈도가 많아지는데 여기 0에서 5도 사이가 되면 가장 PM2.5 농도가 높은데 그 즈음에 풍속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온도가 더 올라가면 PM2.5 농도가 낮아지면서 여긴 풍속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요 구간이 결국은 풍속이 낮아지고 그런 구간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구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삼한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기작에 대한 걸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여기 모식도를 표현해 놨는데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그 날의 평균 기온과 그 전에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과의 차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요거 이제 그날의 평균 PM2.5 농도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확실하게 이제 좀 보입니다. 요건 이제 겨울철만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요 차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는 추워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긴 따뜻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한두 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온도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높아진다. 뭐 이런 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요건 이제 팩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그게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걸 모식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삼한삼입니다. 그래서 삼한사온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겨울철에 3일은 낮고 기압이 이동하면서 3일 동안 기온이 낮고 4일 동안 따뜻해지는 뭐 이런 패턴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 구간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여긴 약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해지고 그러면서 요 바람하고 관련돼서 온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온도보다는 이런 이제 기압 시스템의 이동에 따른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좋고 나쁨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바람만의 영향이냐 뭐 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기온이 따뜻해질 때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직 제가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요 겨울철에 기온이 따뜻해질 때는 요 그 지면 쪽에서 수증기가 유입이 돼서 상대 습도가 높아질 뿐더러 대기 중에 절대 습도도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자료를 조사해야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현재까지 제가 얻은 결론은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습도하고 강수와 미세먼지 요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뭐 2차 생성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미세먼지 사이의 응집을 통해서 크기가 커집니다. 또 기체와 미세먼지 사이의 응결 통해서 기체가 미세먼지에 흡착되기도 하고 기체가 물에 용해돼서 이온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뭐 에어로졸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 하면 상대 습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고 여기에 상대 습도에 따라서 요 상대 습도에 따라서 상대 습도가 50% 이하라면 그대로 이제 농도가 더 이상 증가를 안 하지만 상대 습도가 커지면 입자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뭐 요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강수는 습성 침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약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습성 침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대 습도가 증가해서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게 뭐 비가 오면 농도가 낮아진다라고만 하면 좋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약한 비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대기 경계층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경계층 구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의 구조는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지상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지상보다 높은 데를 같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상당히 유명한 뭐 이런 그림이고 아마 뭐 상당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기 경계층은 요 세 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혼합층입니다. 이쪽에 컨벡티브 믹스트 레이어라고 표시된 요 혼합층이 있고 혼합층은 주간의 지표 현열 속에 의해 성장한다라고 써놨는데요. 해가 뜨게 되면 지표가 가열이 되고 그러면서 지표하고 대기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표에서부터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전달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혼합층이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여기 성장이라고 썼죠. 한 번에 쫙 형성되는 게 아니라 키가 점점 커진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뭐 1에서 한 3km 정도까지는 성장한다. 보통은 1에서 한 2km 정도, 뭐 한 1500, 뭐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데 많이 성장할 때는 3km까지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직 혼합이 활발합니다. 그 혼합층에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직 혼합. 그래서 지상 부근에서 배출된 것이 뭐 순식간에 섞인다. 뭐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순식간에 섞인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잘 섞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강한 난류가 있습니다. 강한 난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해가 지게 되면 이제 야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표에서 냉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지표에서 냉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장파, 단파로 나눴을 때 장파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냉각이 일어납니다. 그 주간에도 장파 복사는 냉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해가 없다 보니까 야간에 지표 냉각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표 근처에 역전층이라고 하는 안정한 층, 지표 근처에 온도가 더 낮은 층이 생성이 되고 요것도 역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 지표 냉각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게 서서히 성장을 하는데 이게 성장하는 높이는 뭐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정도까지 뭐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여긴 안정하기 때문에 연직 혼합이 억제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엔 지표 근처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그 근처에서만 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층류가 이렇게 지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위에 보면 주간에 여기 혼합됐다가 주간에는 뭐냐면 지표에서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섞이게 되는데 야간에는 지표 근처에서 받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을 잔류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야간에 지표 부근에 안정층의 요 상층에 존재를 하고 이건 안정도로 따지면 중립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위에는 뭐 캐핑 인버전이니 클라우드 레이어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또 서피스 레이어라고 있어서 요런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분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실제로 대기 경계층 고도를 제가 측정한 자료들을 그 통계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뒤에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보면, 요 봄, 그 야간에는 대기 경계층 고도가 대략 한 300에서 400m, 주간에 한 1km 남짓까지 이렇게 상승합니다. 여름에 조금 일찍 상승을 시작해서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략 1500 남짓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야간에는 거의 일정한 300에서 한 400, 500,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실제 대기질 모델에서 모의하는 대기 경계층 고도는 이렇게 한 3, 400보다는 낮은 100m 이하를 보통 많이 모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델에서 좀 과대 모의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하늘하고 구름이 없는 하늘하고 구름이 많은 걸 비교해 보면 구름이 없을 때가 더 높이까지 이렇게 성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그 다음에 낮 시간에 평균 농도를 보면 여름철에 가장 높이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야간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기 경계층 그 변화 경향입니다. 그 다음은 안정도에 따라서 또 층류와 난류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바람이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층류와 난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층류는 이렇게 수평으로 바람이 불면 흐트러짐이 없는 흐름을 요 층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난류는 이렇게 위아래로도 잘 섞이고 수평으로도 잘 섞이는 뭐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3m per second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제가 모식도를 나타냈는데 1번은 요 10개가 모두 다 3m per second인 반면에 2번은 이렇게 편차를 좀 보이고 있고 3번은 그거보다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충류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3번으로 갈수록 난류가 더 강한 이런 바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류는 언제 나타나냐면 야간에 안정할 때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대기오염 물질의 연직 혼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류는 주간에 불안정한 대기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대기오염 물질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모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러다 보면 오염원이 만약에 있을 때 똑같이 8이라는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라고 했을 때 층류, 뭐 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간에 경계층이 한 요 정도 높이라고 하면 요 사이에 8을 유지하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불안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대기 경계층 고도가 좀 높아지는 뭐 이런 게 된다면 요 동일한 오염 물질이 더 넓은 공간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농도가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정할 때는 대기오염 농도가 여기 이제 대기 경계층 고도하고 뭐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대기 안정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어떤 장비로 이런 것들을 측정했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운고개라는 장비가 있고 윈드라이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대기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장비는 라이다식 운고개입니다. 그래서 운고개라고 하면 운저 고도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910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를 쏘게 되면 여기 올라갔다가 오면서 얼마나 후방산란 되느냐. 그래서 측정을 어테뉴에이티드 백스캐터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요 양을 가지고 뭐를 다시 환산할 수 있냐면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운고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활용하면 에어로졸의 분포를 물론 이제 구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에어로졸도 같이 볼 수 있는 뭐 이런 장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용한 장비 중에 하나가 윈드라이더가 있는데 윈드라이더는 에어로졸을 이용해서 에어로졸 플러스 도플러 쉬프트를 이용해서 고층의 바람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기의 흐름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이렇게 돌고 도는 바람이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장비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르면 요 운고개는 약 10m 간격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15.4km까지 확인할 수 있고 윈드라이더는 대기 경계층 고도 정도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략 한 50m 간격으로 한 6km 정도까지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관측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이틀 동안 관측한 건데요. 같은 기간입니다. 위에 거는 윈드라이더로 관측한 바람 자료에 해당이 되고 여기 이제 바람을 보면 요 자료를 또 뭐 해석을 하실 때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바람이 보면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일 텐데요. 요거는 상승하는 바람이 아니고 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상승하는 바람이 아니라 수평면에서 봤을 때의 풍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동풍, 요거는 이제 서풍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요런 바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상층에는 서풍이 불고 요 하층에는 동풍 계열이 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종관풍이 약할 때 흔히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바람인데 여기가 육풍셀입니다. 요건 이제 참고로 수도권 서울에서 관측한 이런 장비인데 요게 이제 하나의 육풍셀을 형성하면서 하층에 이렇게 바람이 쭉 불고 상층에는 그 1km 이상 1.2km 정도에는 서풍이 불고 있고 여기 사이에 이제 풍향이 바뀌는 지점 그 사이에는 반드시 풍속이 거의 0에 가까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층이 돼서 여기가 육풍 셀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여기는 말하자면 리턴 플로우이거나 종관 바람에 해당하는 그런 분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서풍 계열이 불다가 오후가 되면서 여기 동풍 계열이 불다가 오후가 되면서 서풍 계열이 부는 이게 이제 해류풍 순환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관찰되는 이런 바람 패턴입니다. 요 아래쪽은
윈드라이다 운고개로 관측한 후방 산란 계수인데요.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5승 스테라이 라디안 퍼 킬로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을 보시면 색상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다.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긴 한데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현해 주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 변환을 할 정도까지의 기술이 되진 않아서 기계에서 측정하고 있는 후방산란 계수로 직접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는 사실 요 농도가 매우 낮은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여기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영역들이 보여지고 있고 하층에 상당히 짙은 요 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쪽이 오염 농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래 우리 지상 농도는 많이 관측을 하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고도까지 농도가 높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상에서만 관측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요 운고계에서는 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농도까지, 요 정도 고도, 뭐 한 300에서 400, 500m 정도까지 야간에 좀 고농도가 이렇게 지속되어 있다. 에어로졸이 상대적으로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로졸이 많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도 밑에 농도가 높고 낮고 뭐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거는 운저 고도로 관측이 된 걸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대기 경계층 고도라는 걸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해석해서 미세먼지의 고농도가 발생하는 조건을 요거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의 관측 기반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했던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뭐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운곡의 자료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그 고농도를 해석하는데 그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장기간 뭐 많은 사례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A 타입은 뭐냐? 요거 이제 야간입니다. 야간에 낮은 대기 경계층 내에 미세먼지가 갇히면서 농도가 증가하는 사례입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대기 경계층 고도가 300에서 400m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형성돼 있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 미세먼지가 갇혀서 요 위까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위까지 연결이 안 되고 요 아래쪽에 갇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그 높은 이런 사례를 우리가 A 타입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바람이 풍속이 상당히 낮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농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PM2.5, 그 다음에 대기 경계층 고도, 풍속, 그 다음에 풍향, 그 다음에 강수, 뭐 이걸 쭉 표시했는데 여기 까만색이 미세먼지 농도, 지상에서 관측한 미세먼지 농도인데 지상에서 관측한 미세먼지 농도가 야간에 높았다가 주간에 낮아지는. 근데 야간에 높은 이유가 낮은 안정층 내에 미세먼지가 갇혀서 높아졌던 뭐 이런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야간에 잔류층에 어, 대기오염 물질이 이렇게 있다가 일출 후에 성장하는 혼합층 내로 유입되면서 농도가 증가하는. 물론 이제 여기 농도가 이렇게 주간에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요 원인이 뭐냐? 주간에는 일반적으로 대기 혼합층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 사례는 주간에 좀 높아졌던 사례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야간에 위에 에어로졸 층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게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국지적으로 형성됐을 수도 있고 또 장거리 수송되어 왔을 수도 있고 한데 상층에 이렇게 있던 것이 여기 이제 대기 혼합층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요 안에는 잘 섞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야간에는 대기 혼합층, 대기 경계층 고도가 낮아서 거기 그 위에까지 이렇게 확산이 안 되다가 주간에 대기 경계층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저기 그 오염물질 하는 데서는 퓨미게이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상 부근으로 오염물질이 이렇게 뿜어져 내려오는 뭐 이런 타입으로 농도가 증가를 하는 요걸 이제 B 타입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C 타입은 여기 잔류층은 아니고 안정층 위쪽에 있던 오염물질이 이렇게 대기 오염 대기 경계층이 성장하면서 어, 증가하는 사례. 요건 이제 오전에만 주로 나타나는 뭐 이런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 뭐 이렇게 구분해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 고농도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 타입은 뭐 조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만 B 타입은 요 대기 경계층의 그 연직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뭐 이런 사례입니다. 실제 2017년 3월 그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쭉 보시면 여기 뭐 C 타입, 그 다음에 C 타입, A 타입, 이쪽에 이제 그 농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안정층 상층에 이렇게 오염 물질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해주어야 그 미세먼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A 타입은 아까 보여드린 그 사례랑 동일한 사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요 상층에도 중요한 거는 하층이 아니라 상층에도 이렇게 오염 물질들이 꽤나 자주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상하고 연결되어서 지상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 운곡에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윈드라이다 그 다음에 지상의 이런 오염 농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한 걸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은 배출되어 이동 확산, 변환된 후 침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서 제거가 됩니다. 기상은 배출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기압에 의해 영향을 받고 기압은 기온이나 습도, 장, 단파, 복사,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은 풍향, 풍속, 바람의 난류, 층류가 어느 지점의 대기 오염 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향이 오염 농도가 높은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인 경우에 고농도가 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동풍인 경우에는 저농도가 나타납니다. 강한 풍속에서는 풍상 측 오염 농도가 낮은 풍속에서는 국지 배출원이 중요해지고요. 종간바람이 약한 경우에는 장거리 수송되어 영향을 미치는 양이 줄어들고 대신 해륙풍, 산곡풍, 도시풍 등의 국지적인 바람 순환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바람이 강하며 기온이 떨어지며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주춤할 때는 바람이 약해지며 기온이 상승합니다. 기온이 상승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사만삼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 경계층 쪽에서는 주간에 지표 근처에 현열이 대기 중으로 전달됨에 따라
불안정하여 대기 연직 혼합이 활발한 혼합층이 성장하게 되고 야간에는 지표 냉각에 의해 안정층이 형성됩니다. 안정층 상부에는 중립안정도의 잔류층이 형성되고요. 안정한 대기에서는 측류의 바람이 불고 오염원 근처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불안정한 대기에서는 난류가 강한 바람이 불고 연직으로 잘 혼합되기 때문에 지표 근처의 오염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주간에 1에서 3km 이내 혼합층에 잘 섞인 후 야간엔 잔류층에 남아있다가 다음날 낮에 다시 혼합층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운고계에서 관측되는 후방산란 계수의 연직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에어로졸의 연직 분포 확인이 가능하고 대기 경계층 고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야간 안정층의 고도가 500여 미터까지 형성되어 오염물질이 갇히게 되고요. 2017년 3월 16일에서 21일 사례를 통해 야간에 1km 이상 고도 또는 안정층 상부의 고농도 에어로졸이 대기 경계층 고도가 성장하면서 지표와 혼합되어 지표 부분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대기 경계층 고도 관련해서 제가 사진 2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위의 사진은 이건 2019년 11월 달에 무등산에서 광주 시내 방향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뭐 산에 올라가시거나 비행기에서 그 이착륙할 때 바깥에 보면 이렇게 시커먼 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대기 경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의 뚜렷한 층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꽤 많고, 요 아래쪽은 양평의 백운봉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양평 시내 쪽을 바라본 건데, 이건 아침에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요 아래쪽에 쭉 그 미세먼지가 깔려 있었는데, 요게 결국은 이제 안정한 층의 고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산의 높이가 대략 한 700m에서 조금 빠지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한 4, 5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경청